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 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유럽사를 알아야 되고 독일사를 알아야 되느냐. 철학사라는 것은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은 시대의 당대의 사유, 인민의 역사,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철학은 반드시 역사 공부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독일 철학사를 좀 이렇게 알리면 독일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16, 7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독교 내부의 이제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아비용의 대립이 이제 14세기부터 교회에 이제 그런 어떤 퇴폐 추락을 이제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공의회, 회의 공회가 열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이제 개혁이 잘 되지 못하고, 이런 이제 교회 부패의 불만을 가진 이제 루터가 이제 개신교 그런 지지자들을 이제 만나서 세를 교합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위클리프라든가 후스의 종교개혁 이런 것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카운터하면서 이제 신교가 생겨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거의 르네상스 시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독일 땅에서 이제 외세가 이 30년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일 땅에서 외세의 이제 복잡한 갈등들이, 이 30년 전쟁을 알려면은 이 30년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고, 좀 이게 이후에 또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종교전쟁입니다.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우리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이제 사망자가 많은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도그마 이데올로기가 아주 이제 사실은 막시즘이나 이런 또 자본주의를 너무나 자본주의 자체만 신봉하는 것들, 또 사회주의만 신봉하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종교의 세속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이념 분쟁이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이렇게 일어나고, 옛날에 중소분쟁이 아니고 미국과 이제 러시아 이런 대립으로 일어나는데, 이 종교전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종교성, 극단적인 이념 이런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톨릭 지지 국가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지자 사이에 일어난 종교전쟁인데, 이때 이제 유럽에서 사망자 수가 800만 명, 30년 전쟁을 800만 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대립으로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제군주정과 또 봉건 제후들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이 국가의 종교 정책을 지지하는 제국들 및 반대하는 제국들 간의 다툼이라는 거. 대부분 이제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고, 각국 이해관계가 이제 교차하는 근대적인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용병들을 고용을 하고, 제후들은 이제 돈으로 이제 용병을 고용을 하고, 또 이 국가들이 이제 수많은 용병을 고용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점점 옅어지면서 유럽 정치적 구도에서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은 이제 사실은 왕족을 내는 가문들이 지배하는 어떤 에스파냐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가문이 지배하는 국가죠. 합스부르크. 지금 사실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삼성 재벌, SK, 몇 개의 재벌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유럽의 정치적 구도에서 합스부르크 가문과 이제 프랑스의 대결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전쟁이라는 것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문의 정치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항상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단순하게 서방 언론 중심으로 한 뭐 한국 언론들은 그 러시아가 무조건 침략했다 하는데 그 배후에 뿌리를 놓고 보면은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크라이나는 괴뢰 정권으로서 미국과의 어떤 대리전, 소련의 세력을 그 대륙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 중국과의 그 본격적인 전쟁 이전에 미국이 중국과의 본격적인 전쟁 이전에 그 카운터 파트너인 그 러시아와의 전쟁, 소련을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고 힘을 빼놓으려는 그 미국의 그 대리전이 미국과 그 러시아의 대리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하고 그 러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나로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너무 단순하게 그 뉴스만 듣고 이제 파가지는 말자. 다시 이제 그 유럽의 그 독일에 지금도 돌아와서 17세기에 이제 종교적인 믿음과 실천은 오늘날 평균적인 유럽보다 더 많은 그때는 중세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종교가. 이 시기 대부분 유럽인들은 이제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종교적인 비판은 사람들의 윤리와 충성과 이제 관련이 깊었는데 이들이 충성하는 이제 제후나 왕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민들도. 전쟁은 그래 새로 선출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 페르디난트 2세가 그 영토에서 반종교 계획을 시행하려고 함으로써 이제 발발하게 되고 로마 가톨릭을 이제 거의 국민들에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되고 또 북부는 또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그 국가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북유럽은 아무래도 좀 더 사실은 좀 더 그 개혁적인 그 세력들이 이제 많게 됩니다. 특히 그 네덜란드라든가 그 자유시 아닙니까 이런 데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제 탄압을 받으면 네덜란드로 뭐 스피노자도 그랬지만 네덜란드로 가서 자유롭게 왜냐하면 유럽은 이제 네덜란드가 항구 도시니까 항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발달하니까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일찍 눈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종교전쟁은 30년 종교전쟁을 거치면서 또 네덜란드는 이제 자유시로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제 프로이센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 프로이센은 원래 그 되게 작았던 나라입니다. 그죠? 작았던 나라인데 이제 이 프로이센 왕국은 어떤 왕족이 지배했느냐 호렌졸레르 왕가가 지배했던 것이 이제 프랑스는 아주 옛날에 그 작은 나라였습니다. 독일 게르만 독일어를 쓰는 어권 중에서도 이제 프로이센 왕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커지죠. 프로이센 왕국은 이제 호렌졸레르 왕가가 지배했는데 그 독일 북부 지역에 위치한 왕국인데 1871년도에 독일이 통일되지 않는데 1871년도에 프랑스 파리 공문이 나왔습니다. 성립해서 1918년까지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존속했던 독일 제국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이제 프로이센입니다. 30년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신선 로마 제국의 연방 국가 중 비교적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이제 프로이센이 비약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 때 크게 성공하고 프리드리히 2세 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또 7년 전쟁. 이건 뭐냐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러니까 왕을 그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우리 조선시대 집안 싸움 이렇게 하듯이 유럽은 그것이 이제 제국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부 결혼으로 얽매여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 때 이제 프로이센은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이제 7년 전쟁을 통해서 서탄과 이제 철이풍만 슐레지안 지방을 차지하면서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굳히게 되고 또 이제 프로이센은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서 계몽사상에 심취해 있던 농노들의 이제 처우를 개선을 하고 고문을 폐지를 하고 이런 거 선진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프로이센은 사회적 지배계층은 그 융커 이를테면 토지귀족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전라도 지방이 많이 있는 호남 지방이 많이 있는
대지주들, 이런 융크라는 토지 귀족들이 있었고, 또 이제 프리드리히 2세 또한 이제 나라 안에서 이제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군주가 되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2세 이후에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프로이센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군대가 이제 나약해지고, 이 점이 뭐냐면은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이거는 프랑스 군대에 그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이에나 전투, 아우스테르리츠 전투정에서 이제 패하면서 이제 틸지트 조약을 맺고 영토의 반을 잃게 되고, 이런 영토들은 이제 나폴레옹이 라인 연방이라는 오토가시 정부를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한때는 그 나폴레옹 지배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프랑스하고는 그 영국을 제외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은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싸우고 온 전쟁의 역사인데, 유럽사라는 것이. 이 독일은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개몽의 시기도 늦었고, 근대 국가의 통일도 늦었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학이 발달하게 되죠. 인간의 사회. 나는 국가와 경제는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너희들을 지배하리라,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불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북인도에서 불교가 생길 때도 전륜승화, 내가 카필라나 소왕국이 인도를 통일하지는 못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통일은 못하죠. 나라가 백척간도에서 있을 때 나는 사상으로서 이 브라만 사상에 대해서, 인도의 브라만 사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사상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생긴 이제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독일에서 철학이 강한 이유도, 프랑스와 영국의 경제는 발달하고, 왕조 체제가 이렇게 해서 영국은 의회 중심으로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제 통일이 늦어지니까, 특히 독일에서 이제 관념적 사고방식, 정신의 그 자기성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사상으로서 유럽을 한번 지배해보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칸트, 헤겔, 그쳐서 이제 마르크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상의 그 전쟁터는, 혁명의 전쟁터는 프랑스, 사상의 전쟁터는 이제 독일이라는 거. 그런 어떤 유럽의 그 특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독일이 한때는 프랑스 식민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제국주의 전쟁 때 안 갚아주지. 물론 1871년도에는 또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지배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하게 되겠지만, 또 제2차 제국주의 전쟁 때 히틀러가 프랑스의 비시 정권을 세워가지고 지배를 하잖아. 서로 독일과 프랑스가 싸우면서 서로 안 갚아주고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유럽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나 전투, 아우스테르리츠 전투 등에서 이제 패해서 틸지트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영토의 반을 잃은 독일이, 나폴레옹이 이제 라인 연방이라는 꼭두가시 정부, 이제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어차피 독일은 그때는 작은 도시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라인 연방이라는 이제 정부를 매어서 배상금을 이제 많이 요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나폴레옹이 영국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대륙 봉쇄령을 내리잖아. 영국과는 무역하지 마라. 미국이 북한을 말라주기 위해서 북한하고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깡패 노릇을 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깡패 노릇을 하는 겁니다. 대륙 봉쇄령에 따른 이제 대영 제국과의 무역 금지, 또 프랑스군 주둔 등의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이제 독일에 이제 프랑스 군대가,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가 진주하듯이 독일 땅에 이제 프랑스 주둔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샤른호스트나 이제 클라우제비처, 슈타인, 하이덴베르크 등에 의한 근대화를 위한 그런 지식인들이, 계몽적 지식인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농노해방과 행정부 쇄신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의한 그 나폴레옹 지배가 이제 독일인들에게 민족적인 어떤 우리는 독일이라는 걸 민족적 감성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자각심을 불어넣어서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로부터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자,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을 해방시킬 선두주자로서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 민족들에게, 게르만 민족들에게 이제 프로이센이 좀 더 앞서 나가서 어떻게 독일을 통일시켜주면 좋지 않는가, 이런 그 요구,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스트 같은,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 같은 열광적인 개량한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또 독일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프로이센은 이제 그런 자유주의자들과는 그래도 아직은 이제 이상 거리가 멀었지만, 어쨌든 일대 개혁을 단행한 이제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그 대포 동맹을 중심적, 프랑스를 반대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프로이센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제 영국과의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1815년인데,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이제 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영국처럼 이제 강대국에 프로이센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되고,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전후에 대한 회담이 뭐냐면 비내입니다. 1815년 비내에서 이제 프로이센은 그 폴란드 분할로 획득된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게 양보하게 되지만 그 대신 이제 베스트팔렌 지역을 획득하고 또 이제 같은 이제 독일 연방에도 가맹하여서 그 당시 때 맹주가 이제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가 지금은 이제 영세 중이고 나라가 닿았지만 옛날에는 큰 나라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라 있어서 오스트리아 제국과 이제 세력을 양등분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이제 러시아 제국 또 오스트리아와 이제 신선 동맹을 체결해서 이제 프로이센은 자유주의적 통일 운동을 이제 억압하면서 계획은 되었지만은 이제 절대주의가 생기게 되면서 지주 지배 체제가 다시 강화되고 대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때까지 그 독일이 39개의 군소 제국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에 이제 1818년에 19세기 초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세 동맹을 결성. 자, 시장이 커야지 상업 자본이 발달해서 이제 근대 자본으로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독일 연방 내의 국가들이 서로 무역을 할 때 이제 관세가 폐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경제가 유통이 자유롭게 흘러야지 사람들에게는 부르주아 시민의식이 생기게 되고 근대화가 빨리 되는 겁니다. 시장이 커져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도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민족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민족이라 조국 통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는 그 나라는 독일을 가장 두려워해. 독일이 결합하는 거. 그러니까 동독, 서독을 그래서 2차 제국주의 전쟁 때 분리시켰잖아. 우리 남북을 분리시키듯이. 독일. 지금은 통일되어 있지만. 그래서 통일된 독일이 뭡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제1위잖아. 가장 이제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제1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항상 유럽 지역은 유럽 열강들은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세동맹이 결성하면서 독일 시장이 이것을 통해서 관세동맹은 이제 독일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슈엘링, 피테, 헤겔 이런 시대가 되겠죠. 이런 독일 통일의 기운이 이제 1848년이 이제 유럽의 혁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도 이제 1848년 이제 19세기 중반 되면은 산업 자본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공장제 수공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노동자 계급도 생기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의 국가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3월 달에는 베를린 혁명도 일어나고 독일에서 그 영향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제 국민회의가 생기고 이곳에서 자유주의적인 평화통일 방안이 독일 통일을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는 그거를 대통일, 또 소통일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그 통일이 이제 소통이라는데, 독일 그 통일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래 자유주의적인 그런 통일을 주장하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독일의 정치 통일은 결국에는 소통일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1862년도에 이제 독일 통일은 1871년도에 되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이제 1862년도에 프로이센 수상으로 임명된 사람이 비스마르크 수상이 이제 비스마르크 천리열 재상이나 비스마르크가 의회가 자유주의 세력의 반대를 억누르고 이제 천리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을 맞아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싸우게 되는데 케니히크레츠 전투에서 이겨서 북동일 연방을 만들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1871년 7월 14일에 이제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프랑스는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전쟁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프랑스군은 이제 마르스트라루르 전투와 이제 그라블로트 전투에서 참패해서 괴멸되게 됩니다. 스단 전투에서 이제 나폴레옹 3세는 결국엔 포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할 때는 항상 이 프랑스사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나폴레옹 이거는 원래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가 됩니다.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 포로가 되고 프로이센 독일이 이제 지배한 프랑스에서 파리 시민들이 이제 이때는 파리 시민들은 이제 프로이센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파리 고문을 파리에 이제 그 노동자 국가를 만드는 거야. 파리시에 고민을 세우고 독일에 저항했지만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항복하고 프로이센은 파리에 가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렇게 독일 제국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을 이렇게 이제 독일은 프랑스를 격파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이 사실은 이제 그 현대 독일의 이제 원천이 이제 프로이센에 의해서 태어났다. 헤겔이 살았던 이 프로이센. 프로이센은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알자스와 옛날에 알자스와 로렌을 되찾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 1세를 이제 왕위가 저기해서 베르사유 궁전 아예 그 프랑스 군대를 프랑스의 그 왕이 살던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서 빌헬름 1세 황제가 즉위하여서 독일 제국이 이제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1871년 이탈리아도 이때가 되고 그래 이제 독일의 통일은 어떻게 돼? 프랑스나 영국에 대해서는 늦어지게 됩니다. 그죠? 늦어지게 되는 대신 늦어지니까 결국에는 산업자본의 발달이 느리게 되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제1차, 2차 제국주의 전쟁의 1,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인이 돼? 이미 영국, 프랑스는 이제 식민지를 개척 많이 했잖아. 나라가 늦게 통일된 이탈리아와 독일은 후발 자본주의가 되니까는 지배할 땅이 없는 거야. 물건을 만들어 팔 땅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발 자본주의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가 합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2차 대국제의 전쟁 때는 근대화 맹치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빨리한 일본도 미국하게 싸우게 되고 그 필리핀이나 이런 그 남신화 쪽에서 인도네시아, 그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또 미국과 일본이 싸우게 되고 태평양 그쪽을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하이테크가 존재에 대한 고민을 뜬금없이 했을까? 존재론은 이런 전쟁 속에서는 불안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런 불안의 원인을 이제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조 속에서 이렇게 파악이 되면은 뭐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인간이 관련된 관념적인 인간이 될 때는 그냥 허무한 거야. 야, 이 전쟁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독일 철학이 이제 그런 실존주의 경향을 보이고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철학이죠. 사실은 나는 뭐 어디까지나 할 때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측면도 있는데 개인의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런 철학이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이테크가 정치적 실수, 나치에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제 하이테크를 접근하기 위해서 유럽 역사를 독일 역사를 알아보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봅시다.